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조선시대 소백산맥 깊은 골짜기에 자리한 눈보라가 잦은 어느 외딴 마을에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곳에는 이선화라 불리는 한 며느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몰락한 의원의 딸로 지금은 이 마을에서 가장 부유하지만 인색하기로 소문난 박 부잣집의 둘째 며느리였습니다. 세상 모든 색이 하얀 눈 밑에 잠겨버린 듯한 한겨울의 아침이었습니다. 선화는 얼음장이 뜬 가을께 쪼그려 앉아 방망이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린 물에 담근 손등은 금세 자줏빛으로 변해 감각조차 무뎌졌지만 그녀는 묵묵히 얼어붙은 빨랫감을 두들겼습니다. 탕탕탕. 눈 덮인 상월짜기에 울리는 방망이 소리는 마치 그녀 자신의 얼어붙은 하늘 두드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빛바랜 잿빛 치마 저고리 위로 그녀의 입김이 하얗게 부서졌습니다. 해가 중천에 뜨기도 전에 빨래를 마친 선화가 무거운 광주리를 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가 돌아온 곳은 따뜻한 아랫목이 있는 방이 아니었습니다. 소슬대문이 위풍당당한 기와 집이었으나 그 안의 공기는 가을가의 얼음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이 집안의 불운의 여인이었습니다. 선화가 시집온 그 해부터 남편이 원인 모를 병으로 자리에 눕게 되었고 집안의 크고 작은 우환이 모두 그녀의 탓으로 돌려졌습니다. 선화는 찬 기운이 감도는 텅 빈 부엌으로 들어가 서둘러 불을 지폈습니다. 매캐한 아궁이 연기가 그녀의 눈을 따갑게 했지만 그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저녁상이 차려지고 안방에서는 식구들의 두렁거리는 소리와 남편의 밭은 기침 소리가 섞여 나왔습니다. 선화는 모두가 물러간 뒤에야 부엌 바닥에 쪼그려 앉아 식구들이 남긴 묽은 된장국에 찬밥을 말았습니다. 흙냄새와 연기 냄새가 뒤섞인 그 밥은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방에서 남편의 기침 소리가 유난히 격렬하게 터져 나왔습니다. 꺽꺽거리며 숨이 넘어갈 듯한 소리에 선화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비록 자신을 불운이라 여기는 시댁 식구들이었지만 앓고 있는 남편에 대한 연민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의원이셨던 아버지를 어깨너머로 배운 지식을 떠올리며 몰래 말려두었던 약초와 곡식을 갈아 약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김이 오르는 죽그릇을 조심스럽게 들고 선화가 안방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시어머니인 박씨 부인이 날카로운 눈으로 그녀를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네가 감히 어디를 들어오느냐.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방 안의 공기마저 얼릴 듯 차가웠습니다. 선화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서방님 기침소리가 너무 위중하여 아버님께 배운 대로 약죽을 조금. 선화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거칠게 손을 휘둘러 죽그릇을 쳐냈습니다. 쨍그랑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그릇이 깨지고 뜨거운 죽이 방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이 천하의 재앙 덩어리, 내년이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그 더러운 손으로 죽을 끓여 내 아들을 더 잡을 셈이냐. 네가 이 집에 들어온 뒤로 내 아들이 저 꼴이 되고 집안이 이 모양이 되었다. 내년에 그 살, 이 내 아들을 죽이고 있다고. 박씨 부인은 이성을 잃은 듯 소리치며 선화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그녀는 선화를 마당 한복판으로 끌어냈습니다. 차가운 눈송이가 쉴 새 없이 뺨을 때렸습니다. 당장 이 자리에 무릎을 꿇어라. 네가 가져온 이 모든 불운과 재앙에 대해 조상님들께 빌고 또 빌어라. 내 아들이 낳을 때까지, 아니 내년이 이 집에서 나갈 때까지 용서를 빌란 말이다. 선화는 차가운 눈밭 위에 무력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붉게 타오르는 안방의 등불 그림자가 그녀의 등 뒤로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선화가 차가운 눈밭에 무릎을 꿇은 채 밤을 지새운 지 사흘째 되던 날,
박 씨 부인은 결국 일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들의 병세가 조금도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그녀는 용하다는 무당을 불러 떠들썩한 구판을 벌였습니다. 징과 꽹과리 소리가 온 마을을 뒤흔들고 오방색 깃발이 눈보라 속에서 요란하게 펄럭였습니다. 선화는 헛간 구석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불안감에 손을 떨었습니다. 그녀의 불길한 예감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굿이 절정에 달했을 때 잔뜩 술에 취한 듯한 무당이 칼을 휘두르며 선화가 숨어있는 헛간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무당은 선화를 끌어내어 마당 한가운데 세우고는 박 씨 부인이 미리 찔러준 돈주머니가 무색하지 않게 신들린 듯 외쳐댔습니다. 찾았다. 이 집안의 재앙을 이 여인이로다. 이 여인의 몸에 붙은 차가운 음기, 인치가 아들의 양기를 갉아먹고 있노라. 이 여인을 내보내지 않으면 아들은 열흘을 넘기지 못할 것이며 집안의 재산은 풍비박산 날 것이다. 그 말은 박 씨 부인이 기다렸던 마지막 명분이었습니다. 아들의 병환보다 가문의 체면과 재산이 더 중요했던 그녀는 무당의 말을 하늘의 계시처럼 받들었습니다. 여봐라, 당장 전연을 대문 밖으로 끌어내어 내쫓아라. 전연이 싼 보따리 하나도 남기지 말고 던져버려라. 선화는 변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울부짖으며 매달렸지만 머슴들의 거친 손에 의해 질질 끌려 나왔습니다. 그녀가 유일하게 챙길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유품인 낡은 의서, 이슈 한 권이 담긴 작은 보따리뿐이었습니다. 쾅 굳게 닫인 소슬대문은 야속하게도 그녀의 마지막 희망마저 끊어버렸습니다. 변수삼 무당의 모함과 축출 그날 밤 하필이면 겨울 들어 가장 혹독한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천 애니엔 역경의 상징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선화는 방향 감각조차 잃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바람이 그녀의 얇은 저고리를 파고들었고 발은 이미 감각을 잃어 나무 토막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이대로 죽는구나 싶었습니다. 눈물조차 얼어붙는 추위 속에서 그녀의 의식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선화는 더 이상 걸을 수 없게 되었을 때 마을 어귀에 무너진 돌담에 몸을 기댔습니다. 쏟아지는 눈송이가 금세 그녀의 몸을 하얗게 덮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며 눈을 감으려던 찰나였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몸 위로 거친 집단을 덮어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희미하게 눈을 뜨자 냄새나고 남루한 지프로 엮은 도롱이를 걸친 한 거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시장 바닥에서 가끔 선화가 남은 밥을 주었던 무게, 우자에 알아불리는 미친 거지였습니다. 무게는 아무 말 없이 얼어붙은 선화를 둘러 업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남루한 집 도롱기에서는 썩은 냄새가 아니라 희미한 모 냄새와 마른 풀 향기가 났습니다. 선화는 그 기묘한 온기에 기대어 까무룩 정신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선화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는 더 이상 눈보라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늑대가 우는 듯한 바람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녀가 누운 곳은 놀랍게도 따뜻하고 아늑했습니다. 그곳은 강가 절벽 밑에 겨우 몸을 숨길 수 있게 파놓은 작은 움막이었습니다. 흙벽으로 둘러싸인 공간은 한 사람이 겨우 누울 수 있을 정도였지만 작은 화토불이 피워져 있어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무게가 깨진 뚝배기에 무언가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그가 내민 것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감자죽이었습니다. 미각 따뜻하고 달콤한 감자죽 선화는 허겁지겁 죽을 받아 마셨습니다. 속이 따뜻해지자 비로소 얼었던 눈물이 녹아내렸습니다. 선화가 흐느끼자 무게가 화토불을 뒤적이며 무심한 듯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시장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지르던 미친 거지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낮고 차분하며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현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들은 부인을 버렸지만 하늘과 땅은 부인을 버리지 않았소. 그들의 비단 이불보다 이 집더미가 더 따뜻하고
그들의 기름진 음식보다 이 감자죽이 더 정직하지요. 그러니 여기서 기운을 차리시오. 사람의 진심은 추운 겨울에야 비로소 드러나는 법이니 그날부터 선화와 무게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선화는 움막을 정리하고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무게는 어디선가 마른 장작과 적은 양이나마 곡식을 구해왔습니다. 그들은 가진 것이 없었지만 서로를 불운의 여인이나 미친 거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선화는 처음으로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혹독한 겨울은 계속되었지만 움막 안의 작은 화톳불은 꺼질 줄 몰랐고 그 불빛 아래 두 사람의 상처 입은 영혼은 조용히 서로를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움막에서의 생활은 혹독했지만 두 사람은 서로에게 기대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선화는 절벽의 흙벽을 더 깊이 파내어 바람을 막았고 무게는 눈속을 뒤져 마른 나뭇가지와 짐승의 덫에 걸린 마른 고기라도 구해왔습니다. 시간은 흘러 겨울은 가장 깊은 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길고 참혹했습니다. 눈은 그칠 줄 몰랐고 마을에는 굶주림과 함께 끔찍한 역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겨울 재앙이라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기침으로 시작했지만 이내 펄펄 끓는 열과 함께 숨이 가빠지며 하나둘씩 쓰러져 갔습니다. 특히 굶주림에 지쳐있던 가난한 백성들과 아이들의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마을 곳곳의 초갓집에서 밤낮으로 곡소리가 새어나왔지만 굳게 닫힌 박 부잣집의 대문처럼 인심은 얼어붙은 땅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선화와 무게가 있는 강가 움막에도 그 재앙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늘 바위처럼 굳건해 보였던 무게가 먼저 쓰러졌습니다. 그는 며칠간 험한 눈길을 헤매며 땔감을 구해온 뒤 그날 밤부터 불덩이 같은 열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평소에 총명하고 현명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알아들을 수 없는 헛소리를 중얼거리며 끙끙 앓았습니다. 선화는 겁에 질렸습니다. 이 혹독한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사람으로 대해준 은인이었습니다. 그를 잃는다는 것은 다시 한번 세상에 홀로 버려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선화는 정신을 차리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집에서 쫓겨날 때 유일하게 챙겨 나왔던 작은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손때 묻혀가며 읽으시던 낡은 의서 이슈 한 권이 들어있었습니다. 선화는 희미한 화톳불 빛에 의지해 책장을 넘겼습니다. 이 극에 달하면 양양이, 이 쇠하고 한 이 뼈에 스미면 열네. 이 안에서 일어난다. 아버지의 가르침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변수 뒤 내면의 품성, 이것은 단순한 감기가 아니었습니다. 혹한과 굶주림으로 몸의 근본이 무너진 호로증, 액슈라우증이었습니다. 약방은 문을 닫았고 의원은 부잣집에만 불려다녔습니다. 선화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는 세상 모든 풀 한 포기에도 저마다의 쓰임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녀는 무게의 몸에 집 도롱이를 단단히 덮어주고는 아버지가 쓰시던 작은 약초 괭이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은 여전히 살을 내는 듯한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선화는 산비탈을 기어 올랐습니다. 그녀의 눈은 매섭게 눈밭을 훑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눈을 손으로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얼어붙은 흙 속에서 가느다란 뿌리, 몇 개 황기와 바위 틈에 말라붙은 작은 잎 도라지를 찾아냈습니다. 그녀는 그것들을 소중하게 품에 안고 움막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한 줌의 쌀과 구해온 약초뿌리, 그리고 몰래 모아두었던 마른 생강 조각을 넣고 뚝배기에 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움막 안은 이내 쌀이 익는 구수한 냄새와 약초의 쌉싸름한 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후각 약선죽의 향기 선화는 땀을 뻘뻘 흘리며 앓고 있는 무게의 입술을 물수건으로 적셔주고 정성껏 끓인 죽을 조금씩 떠먹였습니다. 그렇게 꼬박 하룻밤을 간호하자
다음 날 새벽녘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무게의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더니 거칠던 숨소리가 점차 고르게 바뀌었습니다. 이윽고 그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무게의 눈은 예전에 그 미친 거지 혹은 쇠약한 병자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연못처럼 맑고 총명한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간호하다 지쳐 잠든 선화와 텅 빈 쌀자루 그리고 뚝배기 바닥에 남은 죽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남은 죽을 한 숟가락 떠서 맛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탄식과 함께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은 죽이 아니오. 이것은 생명 셔밍 그 자체로군. 사람을 살리는 의술이 음식에 깃들어 있어. 그 순간 무게는 자신의 광기를 거두었습니다. 그는 10년 전 궁중의 모함에 휘말려 가족을 잃고 미친 행세를 하며 목숨을 부지해온 몰락한 학자였습니다. 그는 선화의 희생과 재능 앞에서 더 이상 숨을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부인, 그의 목소리는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부인의 이 재능은 이 작은 움막에 가둘 수 있는 것이 아니오. 밖에서는 지금 사람들이 추위와 굶주림 그리고 역병으로 죽어가고 있어. 어진 마음, 레는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하는 법입니다. 무게의 말에 선화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쫓겨난 불운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사람을 살릴 방법을 아는 의원의 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남은 약초 뿌리를 모두 모으고 무게가 수년간 숨겨두었던 비상금 그가 미친 행세를 하며 모은 돈을 털어 시장에서 가장 큰 가마솥 하나와 곡식을 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두 사람은 눈발이 흩날리는 장터 한복판에 가마솥을 걸었습니다. 청각장터의 소란스러운 장터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아픈 아이를 업고 약을 구하는 부모의 울음소리, 곡식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벌어지는 싸움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그 한복판에 미친 거지 무게와 쫓겨난 며느리 선화가 거대한 솥을 걸고 불을 지피자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조롱과 경멸의 눈빛이었습니다. 저 미친 영감이 재앙 붙은 계집이랑 뭘 하려는 수작이야. 쯧쯧쯧, 저 죽을 먹으면 병이 아니라 재앙이 옮겠다. 아무도 그들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멀찍이서 수군거리며 그들을 피했습니다. 선화는 잠시 두려웠지만 곁에선 무게의 꿋꿋한 모습을 보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불을 지피고 약초를 다렸습니다. 솥에서는 곧 구수하면서도 쌉싸름한 약죽의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후각 추위를 뚫고 퍼지는 죽냄새. 그 향기는 이상하게도 사람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씩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여인이 아이를 업고 비틀거리며 솥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그녀가 업은 아이는 이미 숨이 넘어가는 듯 미약한 숨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과부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듯 절박한 눈으로 선화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이 아이에게 죽 한 술만 주시오. 이대로는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 계집이 재앙이라도 줬소. 내 아이만 살릴 수 있다면. 선화는 말없이 깨끗한 그릇에 죽을 퍼서 식힌 뒤 아이의 입에 조심스럽게 흘려 넣었습니다. 장터의 모든 소리가 순간 멎었습니다. 청각 정적 사람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잠시 후 축 늘어져 있던 아이가 거친 기침을 몇 번 토해내더니 닫혀 있던 눈을 희미하게 떴습니다. 그리고는 어미 하고 작은 목소리로 어미를 불렀습니다. 아이의 이마를 짚어본 과부의 얼굴이 경악과 기쁨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열이 내렸습니다, 아가. 내 아가.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너도 나도 그릇을 들고 솥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나도 한 그릇 주시오. 내 아이도. 선화는 쉼없이 죽을 펐고 무게는 질서를 잡으며
사람들에게 죽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날부터 며칠간 선화의 약죽은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역병은 기세가 꺾였고 마을에는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선화를 불운의 여인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베푸는 생명의 죽 앞에 고개를 숙이며 그녀를 죽보살, 조우푸사 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죽보살에 대한 소문은 겨울의 매서운 바람보다 더 빨리 퍼져나갔습니다. 굶주리고 병든 이들을 살리는 성녀, 샹두가 나타났다는 이야기는 얼어붙은 민심을 녹이며 산을 넘고 고을을 지났습니다. 이 기이한 소문은 마침내 고을 사또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역병으로 골머리를 앓던 사또는 당장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포졸들을 이끌고 강가 움막 근처에 장터로 향했습니다. 사또가 도착했을 때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수백 명의 백성이 질서전연하게 줄을 서서 한 여인에게 죽을 받고 있었고 그 곁에는 남루하지만 형형한 눈빛을 한 거지가 땔감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사또는 그 거지에게 다가가 유심히 얼굴을 살폈습니다. 그리고는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 자네는 10년 전 역모에 휘말려 사라진 지편전 학사 무게 우지의 대감이 아니시오. 무게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이 나를 버렸으나 나는 세상을 버리지 못했소이다. 지금은 그저 땔감을 줍는 늙은이에 불과하니 부디 저 백성들을 살리는 보살의 일을 방해하지 마시오. 사또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는 즉시 땅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대감을 몰라 배웠습니다. 대감의 누명은 몇 해 전 이미 풀렸으나 찾을 길이 막막했습니다. 어서 관하로 가시지요. 하지만 무게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의 복권, 후퇴는 중요치 않소. 지금 중요한 것은 저 여인의 어진 마음이오. 사또는 선화의 헌신적인 모습과 무게대감의 사연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는 즉시 관아의 창고를 열어 곡식과 약재를 내어주고 선화의 구휼 활동을 적극적으로 돕도록 명했습니다. 죽보살의 명성은 이제 관아의 인정을 받아온 고을에 공식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바로 그 시각 굳게 닫힌 박 부잣집의 기와 저태가는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선화가 쫓겨난 후 남편의 병세는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었습니다. 용하다는 의원들을 모두 불렀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고개만 저을 뿐이었습니다. 값비싼 산삼과 녹용을 아무리 다려 먹여도 아들의 숨소리는 점점 미약해져 갔습니다. 박씨 부인은 절망에 빠져 방바닥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하인이 황급히 야에 뛰어 들어와 아뢰었습니다. 마님, 지금 온 고을에 죽보살이라 불리는 이가 나타났는데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낸다고 합니다. 관에서도 인정한 용한 의원이라고 합니다. 박씨 부인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뭐라고? 당장 그 보살이라는 자를 모셔오너라. 내 전 재산을 줄 테니 내 아들만 살려달라고 해라. 하인은 그러나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고 땀만 뻘뻘 흘렸습니다. 하오나, 마님, 그게 그 죽보살이라는 이가. 박씨 부인은 답답함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물쭈물하지 말고 어서 말하거라. 그자가 누구인데? 하인은 마침내 땅바닥에 엎드리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죽보살이라는 분이 바로 마님께서 내쫓으신 작은 며느님 이선화 A씨라고 하옵니다. 박씨 부인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귓가에서 진기 울리는 듯 했습니다. 자신이 재앙덩어리라며 눈보라 속으로 내쫓았던 그 며느리가 이제는 모두를 살리는 보살이 되어 돌아왔다는 말입니까? 이보다 더한 운명의 장난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 저질렀던 일이 도리어 아들을 살릴 유일한 희망을 제 발로 차버린 꼴이었습니다. 가문의 체면, 티미한 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잠시 이성을 잃고 비명을 질렀지만
이내 아들의 꺼져가는 숨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체면도 명예도 자존심도 지금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며칠 밤낮을 울어 헝클어진 머리 그대로 가장 값비싼 비단옷 위에 하얀 소복 수프을 겹쳐 입었습니다. 그리고는 하인들의 만류도 뿌리치고 비틀거리며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강가 장터로 향했습니다. 장터는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 위세 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인파를 헤치며 선화가 있는 솥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우러러보는 가운데 선화는 땀을 흘리며 묵묵히 죽을 쫓고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선화의 발 앞에 무너지듯 엎드렸습니다. 보살, 아니 아가,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제발 돌아와 내 아들 좀 살려다오. 선화는 말없이 죽을 젓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장터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멎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조선 최고의 부잣집 마님이 쫓겨난 며느리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기막힌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선화의 눈에는 원망도 기쁨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깊은 연민의 눈으로 시어머니를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곁에 서 있던 이제는 깨끗한 학자의 도포를 입은 무게 우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무게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시지요 부인, 의원 이유아는 환자를 가리지 않는 법입니다. 부인의 인렌은 시작한 곳에서 매듭 지어줘야 합니다. 선화는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불운이라 불렀던 그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걸음은 쫓겨났던 죄인의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선화가 박부잣집 대문으로 향하는 길, 온 마을 사람들이 길 양옆으로 도열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수군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과 가족의 생명을 구해준 보살을 향해 진심을 다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각 고개 숙인 백성들 선화는 무게와 나란히 그 길을 걸었습니다. 쾅 하고 닫혔던 그 육중한 소슬대문이 이번에는 그녀를 맞이하기 위해 활짝 열렸습니다. 상징 영광의 귀환.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차갑고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인들은 모두 고개를 숙인 채 감히 선화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선화는 곧장 남편이 누워있는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몇 달 만에 마주한 남편은 산송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아 미약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선화는 그의 곁에 조용히 앉아 맥을 짚었습니다. 이미 병세가 너무 깊어 하늘의 뜻을 돌리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선화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를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마지막 가는 길이라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지식과 정성을 쏟아 마지막 약죽을 끓였습니다. 따뜻하고 향긋한 기운이 집안에 퍼지자 비로소 이 저택을 짓누르던 음산한 기운이 거치는 듯했습니다. 선화는 조심스럽게 남편의 입술에 죽을 흘려 넣었습니다. 기적처럼 남편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흐릿했던 눈동자에 잠시 총기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을 내려다보는 선화와 그 뒤에 서서 자신을 경멸하듯 바라보는 어머니, 박씨 부인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선화, 부인, 당신이었구려. 내가 어리석었소.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분명했습니다. 남편은 마지막 힘을 쥐어짰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님께서 틀리셨습니다. 복부을 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선화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의 모든 사사로운 재산 시차열 아내 이선화에게 맡기겠소. 부디 나를 용서하쇼. 그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처음으로 편안한 표정을 지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박 씨 부인은 아들의 죽음보다 재산이라는 말에 더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아니 된다. 이놈아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지만 아들은 이미 답이 없었습니다. 박 씨 부인은 아들도 잃고 그토록 지키려 했던 며느리의 재산마저 잃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울음이 아니라 탐욕과 오만이 무너지는 절규였습니다. 그녀는 결국 그 크고 화려하지만 텅 빈 기와집에 홀로 남아 평생을 고독과 후회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선화는 남편의 장례를 정성껏 치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단 하루도 그 집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물려준 재산을 모두 정리하여 무게와 함께 그 집을 떠났습니다. 마침내 혹독했던 겨울이 끝나고 소백산 골짜기에 따뜻한 봄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천애니엔 희망의 상징 얼었던 강이 녹고 땅에서는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선화는 그 재산으로 마을 어귀 가장 햇살이 잘 드는 곳에 새로운 집을 지었습니다. 상징 새로운 시작, 그것은 위압적인 기와집이 아니었습니다. 한쪽은 병든 이를 돌보는 의원 이유한이었고 다른 한쪽은 굶주린 이들에게 죽을 나눠주는 따뜻한 부엌이었습니다. 무게는 그곳에서 아이들을 모아 글을 가르쳤고 선화는 약초를 캐고 죽을 끓였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를 박부잣집 며느리라고도 죽보살이라고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그녀를 선화 의원님이라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그녀가 찾은 진정한 영광은 쫓겨났던 집으로 금이 환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겨울의 눈보라 속에서도 꺼뜨리지 않았던 따뜻한 마음으로 모두가 함께 기댈 수 있는 새로운 봄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자,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밤이 아주 깊었군요. 밖의 눈도 이제 그친 듯합니다. 진정한 복이란 재물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라는 옛사람들의 지혜가 오늘 밤 그대에게도 따뜻한 이불처럼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편히 주무십시오. 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조선시대 소백산맥 깊은 골짜기에 자리한 눈보라가 잦은 어느 외딴 마을에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곳에는 이선화라 불리는 한 며느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몰락한 의원의 딸로 지금은 이 마을에서 가장 부유하지만 인색하기로 소문난 박부잣집의 둘째 며느리였습니다. 세상 모든 색이 하얀 눈 밑에 잠겨버린 듯한 한겨울의 아침이었습니다. 선화는 얼음장이 뜬 가을께 쪼그려 앉아 방망이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린 물에 담근 손등은 금세 자줏빛으로 변해 감각조차 무뎌졌지만 그녀는 묵묵히 얼어붙은 빨랫감을 두들겼습니다. 탕탕탕. 눈 덮인 상월짜기에 울리는 방망이 소리는 마치 그녀 자신의 얼어붙은 하늘 두드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빛바랜 잿빛 치마 저고리 위로 그녀의 입김이 하얗게 부서졌습니다. 해가 중천에 뜨기도 전에 빨래를 마친 선화가 무거운 광주리를 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가 돌아온 곳은 따뜻한 아랫목이 있는 방이 아니었습니다. 소슬대문이 위풍당당한 기와집이었으나 그 안의 공기는 가을가의 얼음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이 집안의 불운의 여인이었습니다. 선화가 시집온 그 해부터 남편이 원인 모를 병으로 자리에 눕게 되었고 집안의 크고 작은 우환이 모두 그녀의 탓으로 돌려졌습니다. 선화는 찬 기운이 감도는 텅 빈 부엌으로 들어가 서둘러 불을 지폈습니다. 매캐한 아궁이 연기가 그녀의 눈을 따갑게 했지만 그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저녁상이 차려지고 안방에서는 식구들의 두렁거리는 소리와 남편의 밭은 기침 소리가 섞여 나왔습니다. 선화는 모두가 물러간 뒤에야 부엌 바닥에 쪼그려 앉아 식구들이 남긴 묽은 된장국에 찬밥을 말았습니다. 흙냄새와 연기 냄새가 뒤섞인 그 밥은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방에서 남편의 기침 소리가 유난히 격렬하게 터져 나왔습니다. 꺽꺽거리며 숨이 넘어갈 듯한 소리에
선화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비록 자신을 불운이라 여기는 시댁 식구들이었지만 앓고 있는 남편에 대한 연민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의원이셨던 아버지를 어깨너머로 배운 지식을 떠올리며 몰래 말려두었던 약초와 곡식을 갈아 약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김이 오르는 죽그릇을 조심스럽게 들고 선화가 안방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시어머니인 박씨 부인이 날카로운 눈으로 그녀를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네가 감히 어디를 들어오느냐.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방 안의 공기마저 얼릴 듯 차가웠습니다. 선화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서방님 기침소리가 너무 위중하여 아버님께 배운 대로 약죽을 조금. 선화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거칠게 손을 휘둘러 죽그릇을 쳐냈습니다. 쨍그랑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그릇이 깨지고 뜨거운 죽이 방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이 천하의 재앙 덩어리, 내년이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그 더러운 손으로 죽을 끓여 내 아들을 더 잡을 셈이냐. 네가 이 집에 들어온 뒤로 내 아들이 저 꼴이 되고 집안이 이 모양이 되었다. 내년에 그 살, 이 내 아들을 죽이고 있다고. 박씨 부인은 이성을 잃은 듯 소리치며 선화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그녀는 선화를 마당 한복판으로 끌어냈습니다. 차가운 눈송이가 쉴 새 없이 뺨을 때렸습니다. 당장 이 자리에 무릎을 꿇어라. 네가 가져온 이 모든 불운과 재앙에 대해 조상님들께 빌고 또 빌어라. 내 아들이 낳을 때까지, 아니 내년이 이 집에서 나갈 때까지 용서를 빌란 말이다. 선화는 차가운 눈밭 위에 무력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붉게 타오르는 안방의 등불 그림자가 그녀의 등 뒤로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선화가 차가운 눈밭에 무릎을 꿇은 채 밤을 지새운 지 사흘째 되던 날, 박씨 부인은 결국 일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들의 병세가 조금도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그녀는 용하다는 무당을 불러 떠들썩한 구판을 벌였습니다. 징과 꽹과리 소리가 온 마을을 뒤흔들고 오방색 깃발이 눈보라 속에서 요란하게 펄럭였습니다. 선화는 헛간 구석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불안감에 손을 떨었습니다. 그녀의 불길한 예감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굿이 절정에 달했을 때 잔뜩 술에 취한 듯한 무당이 칼을 휘두르며 선화가 숨어있는 헛간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무당은 선화를 끌어내어 마당 한가운데 세우고는 박씨 부인이 미리 찔러준 돈주머니가 무색하지 않게 신들린 듯 외쳐댔습니다. 찾았다. 이 집안의 재앙을 이 여인이로다. 이 여인의 몸에 붙은 차가운 음기, 인치가 아들의 양기를 갉아먹고 있노라. 이 여인을 내보내지 않으면 아들은 열흘을 넘기지 못할 것이며 집안의 재산은 풍비박산 날 것이다. 그 말은 박씨 부인이 기다렸던 마지막 명분이었습니다. 아들의 병환보다 가문의 체면과 재산이 더 중요했던 그녀는 무당의 말을 하늘의 계시처럼 받들었습니다. 여봐라, 당장 전연을 대문 밖으로 끌어내어 내쫓아라. 전연이 싼 보따리 하나도 남기지 말고 던져버려라. 선화는 변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울부짖으며 매달렸지만 머슴들의 거친 손에 의해 질질 끌려 나왔습니다. 그녀가 유일하게 챙길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유품인 낡은 의서, 이슈 한 권이 담긴 작은 보따리뿐이었습니다. 쾅 굳게 닫인 소슬대문은 야속하게도 그녀의 마지막 희망마저 끊어버렸습니다. 변수산 무당의 모함과 축출 그날 밤 하필이면 겨울 들어 가장 혹독한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천 애니엔 역경의 상징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선화는 방향 감각조차 잃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바람이 그녀의 얇은 저고리를 파고들었고 발은 이미 감각을 잃어 나무 토막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이대로 죽는구나 싶었습니다. 눈물조차 얼어붙는 추위 속에서 그녀의 의식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선화는 더 이상 걸을 수 없게 되었을 때 마을 어귀에 무너진 돌담에 몸을 기댔습니다. 쏟아지는 눈송이가 금세 그녀의 몸을 하얗게 덮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며 눈을 감으려던 찰나였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몸 위로 거친 집단을 덮어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희미하게 눈을 뜨자 냄새나고 남루한 지프로 엮은 도롱이를 걸친 한 거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시장 바닥에서 가끔 선화가 남은 밥을 주었던 무게, 우자에 알아불리는 미친 거지였습니다. 무게는 아무 말 없이 얼어붙은 선화를 둘러 업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남루한 집 도롱기에서는 썩은 냄새가 아니라 희미한 모 냄새와 마른 풀 향기가 났습니다. 선화는 그 기묘한 온기에 기대어 까무룩 정신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선화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는 더 이상 눈보라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늑대가 우는 듯한 바람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녀가 누운 곳은 놀랍게도 따뜻하고 아늑했습니다. 그곳은 강가 절벽 밑에 겨우 몸을 숨길 수 있게 파놓은 작은 움막이었습니다. 흙벽으로 둘러싸인 공간은 한 사람이 겨우 누울 수 있을 정도였지만 작은 화토불이 피워져 있어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무게가 깨진 뚝배기에 무언가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그가 내민 것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감자죽이었습니다. 미각 따뜻하고 달콤한 감자죽 선화는 허겁지겁 죽을 받아 마셨습니다. 속이 따뜻해지자 비로소 얼었던 눈물이 녹아내렸습니다. 선화가 흐느끼자 무게가 화토불을 뒤적이며 무심한 듯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시장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지르던 미친 거지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낮고 차분하며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현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들은 부인을 버렸지만 하늘과 땅은 부인을 버리지 않았소. 그들의 비단 이불보다 이 집더미가 더 따뜻하고 그들의 기름진 음식보다 이 감자죽이 더 정직하지요. 그러니 여기서 기운을 차리시오. 사람의 진심은 추운 겨울에야 비로소 드러나는 법이니. 그날부터 선화와 무게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선화는 움막을 정리하고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무게는 어디선가 마른 장작과 적은 양이나마 곡식을 구해왔습니다. 그들은 가진 것이 없었지만 서로를 불운의 여인이나 미친 거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선화는 처음으로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혹독한 겨울은 계속되었지만 움막 안의 작은 화토불은 꺼질 줄 몰랐고 그 불빛 아래 두 사람의 상처 입은 영혼은 조용히 서로를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움막에서의 생활은 혹독했지만 두 사람은 서로에게 기대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선화는 절벽의 흙벽을 더 깊이 파내어 바람을 막았고 무게는 눈속을 뒤져 마른 나뭇가지와 짐승의 덫에 걸린 마른 고기라도 구해왔습니다. 시간은 흘러 겨울은 가장 깊은 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길고 참혹했습니다. 눈은 그칠 줄 몰랐고 마을에는 굶주림과 함께 끔찍한 역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겨울 재앙이라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기침으로 시작했지만 이내 펄펄 끓는 열과 함께 숨이 가빠지며 하나둘씩 쓰러져 갔습니다. 특히 굶주림에 지쳐있던 가난한 백성들과 아이들의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마을 곳곳의 초갓집에서 밤낮으로 곡소리가 새어나왔지만 굳게 닫힌 박 부잣집의 대문처럼 인심은 얼어붙은 땅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선화와 무게가 있는 강가 움막에도 그 재앙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늘 바위처럼 굳건해 보였던 무게가 먼저 쓰러졌습니다. 그는 며칠간 험한 눈길을 헤매며 땔감을 구해온 뒤 그날 밤부터 불덩이 같은 열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평소에 총명하고 현명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알아들을 수 없는 헛소리를 중얼거리며 끙끙 앓았습니다. 선화는 겁에 질렸습니다. 이 혹독한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사람으로 대해준 은인이었습니다. 그를 잃는다는 것은
다시 한번 세상에 홀로 버려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선화는 정신을 차리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집에서 쫓겨날 때 유일하게 챙겨 나왔던 작은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손때 묻혀가며 읽으시던 낡은 의서 이슈 한 권이 들어있었습니다. 선화는 희미한 화토불 빛에 의지해 책장을 넘겼습니다. 이 극에 달하면 양양이, 이 쇠하고 한 이 뼈에 스미면 열네. 이 안에서 일어난다. 아버지의 가르침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변수 뒤 내면의 품성, 이것은 단순한 감기가 아니었습니다. 혹한과 굶주림으로 몸의 근본이 무너진 호로증, 액슈라우증이었습니다. 약방은 문을 닫았고 의원은 부잣집에만 불려다녔습니다. 선화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는 세상 모든 풀 한 포기에도 저마다의 쓰임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녀는 무게의 몸에 집 도롱이를 단단히 덮어주고는 아버지가 쓰시던 작은 약초 괭이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은 여전히 살을 내는 듯한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선화는 산비탈을 기어 올랐습니다. 그녀의 눈은 매섭게 눈밭을 훑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눈을 손으로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얼어붙은 흙 속에서 가느다란 뿌리, 몇 개 황기와 바위 틈에 말라붙은 작은 잎 도라지를 찾아냈습니다. 그녀는 그것들을 소중하게 품에 안고 움막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한 줌의 쌀과 구해온 약초뿌리, 그리고 몰래 모아두었던 마른 생강 조각을 넣고 뚝배기에 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움막 안은 이내 쌀이 익는 구수한 냄새와 약초의 쌉싸름한 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후각 약선죽의 향기 선화는 땀을 뻘뻘 흘리며 앓고 있는 무게의 입술을 물수건으로 적셔주고 정성껏 끓인 죽을 조금씩 떠먹였습니다. 그렇게 꼬박 하룻밤을 간호하자 다음날 새벽녘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무게의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더니 거칠던 숨소리가 점차 고르게 바뀌었습니다. 이윽고 그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무게의 눈은 예전에 그 미친 거지 혹은 쇠약한 병자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연못처럼 맑고 총명한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간호하다 지쳐 잠든 선화와 텅 빈 쌀자루 그리고 뚝배기 바닥에 남은 죽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남은 죽을 한 숟가락 떠서 맛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탄식과 함께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은 죽이 아니오. 이것은 생명성밍 그 자체로군. 사람을 살리는 의술이 음식에 깃들어 있어. 그 순간 무게는 자신의 광기를 거두었습니다. 그는 10년 전 궁중의 모함에 휘말려 가족을 잃고 미친 행세를 하며 목숨을 부지해온 몰락한 학자였습니다. 그는 선화의 희생과 재능 앞에서 더 이상 숨을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부인, 그의 목소리는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부인의 이 재능은 이 작은 움막에 가둘 수 있는 것이 아니오. 밖에서는 지금 사람들이 추위와 굶주림 그리고 역병으로 죽어가고 있어. 어진 마음, 레는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하는 법입니다. 무게의 말에 선화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쫓겨난 불운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사람을 살릴 방법을 아는 의원의 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남은 약초 뿌리를 모두 모으고 무게가 수년간 숨겨두었던 비상금 그가 미친 행세를 하며 모은 돈을 털어 시장에서 가장 큰 가마솥 하나와 곡식을 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두 사람은 눈발이 흩날리는 장터 한복판에 가마솥을 걸었습니다. 청각장터의 소란스러운 장터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아픈 아이를 업고 약을 구하는 부모의 울음소리, 곡식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벌어지는 싸움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그 한복판에 미친 거지 무게와 쫓겨난 며느리 선화가 거대한 솥을 걸고 불을 지피자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조롱과 경멸의 눈빛이었습니다.
저 미친 영감이 재앙 붙은 계집이랑 뭘 하려는 수작이야. 쯧쯧쯧. 저 죽을 먹으면 병이 아니라 재앙이 옮겠다. 아무도 그들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멀찍이서 수군거리며 그들을 피했습니다. 선화는 잠시 두려웠지만 곁에선 무게의 꿋꿋한 모습을 보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불을 지피고 약초를 다렸습니다. 솥에서는 곧 구수하면서도 쌉싸름한 약죽의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후각 추위를 뚫고 퍼지는 죽냄새. 그 향기는 이상하게도 사람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씩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여인이 아이를 업고 비틀거리며 솥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그녀가 업은 아이는 이미 숨이 넘어가는 듯 미약한 숨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과부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듯 절박한 눈으로 선화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이 아이에게 죽 한 술만 주시오. 이대로는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 계집이 재앙이라도 줬소. 내 아이만 살릴 수 있다면. 선화는 말없이 깨끗한 그릇에 죽을 퍼서 식힌 뒤 아이의 입에 조심스럽게 흘려 넣었습니다. 장터의 모든 소리가 순간 멎었습니다. 청각 정적 사람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잠시 후 축 늘어져 있던 아이가 거친 기침을 몇 번 토해내더니 닫혀 있던 눈을 희미하게 떴습니다. 그리고는 어미 하고 작은 목소리로 어미를 불렀습니다. 아이의 이마를 짚어본 과부의 얼굴이 경악과 기쁨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열이 내렸습니다, 아가. 내 아가.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너도 나도 그릇을 들고 솥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나도 한 그릇 주시오. 내 아이도. 선화는 쉼없이 죽을 펐고 무게는 질서를 잡으며 사람들에게 죽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날부터 며칠간 선화의 약죽은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역병은 기세가 꺾였고 마을에는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선화를 불운의 여인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베푸는 생명의 죽 앞에 고개를 숙이며 그녀를 죽보살, 조우푸사 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죽보살에 대한 소문은 겨울의 매서운 바람보다 더 빨리 퍼져나갔습니다. 굶주리고 병든 이들을 살리는 성녀, 샹두가 나타났다는 이야기는 얼어붙은 민심을 녹이며 산을 넘고 고을을 지났습니다. 이 기이한 소문은 마침내 고을 사또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역병으로 골머리를 앓던 사또는 당장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포졸들을 이끌고 강가 운막 근처의 장터로 향했습니다. 사또가 도착했을 때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수백 명의 백성이 질서전견하게 줄을 서서 한 여인에게 죽을 받고 있었고 그 곁에는 남루하지만 형형한 눈빛을 한 거지가 땔감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사또는 그 거지에게 다가가 유심히 얼굴을 살폈습니다. 그리고는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 자네는 10년 전 역모에 휘말려 사라진 지편전 학사 무게 우지의 대감이 아니시오. 무게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이 나를 버렸으나 나는 세상을 버리지 못했소이다. 지금은 그저 땔감을 줍는 늙은이에 불과하니 부디 저 백성들을 살리는 보살의 일을 방해하지 마시오. 사또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는 즉시 땅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대감을 몰라 배웠습니다. 대감의 누명은 몇 해 전 이미 풀렸으나 찾을 길이 막막했습니다. 어서 관하로 가시지요. 하지만 무게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의 복권, 후퇴는 중요치 않소. 지금 중요한 것은 저 여인의 어진 마음이오. 사또는 선화의 헌신적인 모습과 무게대감의 사연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는 즉시 관아의 창고를 열어 곡식과 약재를 내어주고 선화의 구휼 활동을 적극적으로 돕도록 명했습니다.
죽보살의 명성은 이제 관아의 인정을 받아온 고을에 공식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바로 그 시각 굳게 닫힌 박 부잣집의 기와 저태가는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선화가 쫓겨난 후 남편의 병세는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었습니다. 용하다는 의원들을 모두 불렀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고개만 저을 뿐이었습니다. 값비싼 산삼과 녹용을 아무리 다려 먹여도 아들의 숨소리는 점점 미약해져 갔습니다. 박씨 부인은 절망에 빠져 방바닥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하인이 황급히 야에 뛰어 들어와 아뢰었습니다. 마님, 지금 온 고을에 죽보살이라 불리는 이가 나타났는데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낸다고 합니다. 관에서도 인정한 용한 의원이라고 합니다. 박씨 부인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뭐라고? 당장 그 보살이라는 자를 모셔오너라. 내 전 재산을 줄 테니 내 아들만 살려달라고 해라. 하인은 그러나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고 땀만 뻘뻘 흘렸습니다. 하오나, 마님, 그게 그 죽보살이라는 이가. 박씨 부인은 답답함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물쭈물하지 말고 어서 말하거라. 그자가 누구인데? 하인은 마침내 땅바닥에 엎드리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죽보살이라는 분이 바로 마님께서 내쫓으신 작은 며느님 이선화 A씨라고 하옵니다. 박씨 부인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귓가에서 진기 울리는 듯 했습니다. 자신이 재앙덩어리라며 눈보라 속으로 내쫓았던 그 며느리가 이제는 모두를 살리는 보살이 되어 돌아왔다는 말입니까? 이보다 더한 운명의 장난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 저질렀던 일이 도리어 아들을 살릴 유일한 희망을 제 발로 차버린 꼴이었습니다. 가문의 체면, 티미한 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잠시 이성을 잃고 비명을 질렀지만 이내 아들의 꺼져가는 숨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체면도 명예도 자존심도 지금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며칠 밤낮을 울어 헝클어진 머리 그대로 가장 값비싼 비단옷 위에 하얀 소복, 수프를 겹쳐 입었습니다. 그리고는 하인들의 만류도 뿌리치고 비틀거리며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강가 장터로 향했습니다. 장터는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 위세 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인파를 헤치며 선화가 있는 솥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우러러보는 가운데 선화는 땀을 흘리며 묵묵히 죽을 쫓고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선화의 발 앞에 무너지듯 엎드렸습니다. 보살, 아니 아가,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제발 돌아와 내 아들 좀 살려다오. 선화는 말없이 죽을 젓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장터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멎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조선 최고의 부잣집 마님이 쫓겨난 며느리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기막힌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선화의 눈에는 원망도 기쁨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깊은 연민의 눈으로 시어머니를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곁에 서 있던 이제는 깨끗한 학자의 도포를 입은 무게 우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무게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시지요 부인, 의원 이유아는 환자를 가리지 않는 법입니다. 부인의 인렌은 시작한 곳에서 매듭 지어줘야 합니다. 선화는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불운이라 불렀던 그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걸음은 쫓겨났던 죄인의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선화가 박부잣집 대문으로 향하는 길, 온 마을 사람들이 길 양옆으로 도열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수군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과 가족의 생명을 구해준 보살을 향해 진심을 다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각 고개 숙인 백성들 선화는 무게와 나란히 그 길을 걸었습니다. 쾅 하고 닫혔던 그 육중한 소슬대문이 이번에는 그녀를 맞이하기 위해 활짝 열렸습니다.
상징 영광의 귀환.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차갑고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인들은 모두 고개를 숙인 채 감히 선화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선화는 곧장 남편이 누워있는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몇 달 만에 마주한 남편은 산송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아 미약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선화는 그의 곁에 조용히 앉아 맥을 짚었습니다. 이미 병세가 너무 깊어 하늘의 뜻을 돌리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선화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를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마지막 가는 길이라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지식과 정성을 쏟아 마지막 약죽을 끓였습니다. 따뜻하고 향긋한 기운이 집안에 퍼지자 비로소 이 저택을 짓누르던 음산한 기운이 걷히는 듯했습니다. 선화는 조심스럽게 남편의 입술에 죽을 흘려 넣었습니다. 기적처럼 남편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흐릿했던 눈동자에 잠시 총기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을 내려다보는 선화와 그 뒤에 서서 자신을 경멸하듯 바라보는 어머니, 박씨 부인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선화, 부인, 당신이었구려. 내가 어리석었소.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분명했습니다. 남편은 마지막 힘을 쥐어짰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님께서 틀리셨습니다. 복부을 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선화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의 모든 사사로운 재산 시차열, 아내 이선화에게 맡기겠소. 부디 나를 용서하시오. 그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처음으로 편안한 표정을 지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박씨 부인은 아들의 죽음보다 재산이라는 말에 더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아니 된다. 이놈아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지만 아들은 이미 답이 없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아들도 잃고 그토록 지키려 했던 며느리의 재산마저 잃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울음이 아니라 탐욕과 오만이 무너지는 절규였습니다. 그녀는 결국 그 크고 화려하지만 텅 빈 기와집에 홀로 남아 평생을 고독과 후회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선화는 남편의 장례를 정성껏 치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단 하루도 그 집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물려준 재산을 모두 정리하여 무게와 함께 그 집을 떠났습니다. 마침내 혹독했던 겨울이 끝나고 소백산 골짜기에 따뜻한 봄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천애니엔 희망의 상징 얼었던 강이 녹고 땅에서는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선화는 그 재산으로 마을 어귀 가장 햇살이 잘 드는 곳에 새로운 집을 지었습니다. 상징 새로운 시작, 그것은 위압적인 기와집이 아니었습니다. 한쪽은 병든 이를 돌보는 의원 이유안이었고 다른 한쪽은 굶주린 이들에게 죽을 나눠주는 따뜻한 부엌이었습니다. 무게는 그곳에서 아이들을 모아 글을 가르쳤고 선화는 약초를 캐고 죽을 끓였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를 박부잣집 며느리라고도 죽보살이라고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그녀를 선화 의원님이라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그녀가 찾은 진정한 영광은 쫓겨났던 집으로 금이 환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겨울의 눈보라 속에서도 꺼뜨리지 않았던 따뜻한 마음으로 모두가 함께 기댈 수 있는 새로운 봄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자,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밤이 아주 깊었군요. 밖의 눈도 이제 그친 듯합니다. 진정한 복이란 재물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라는 옛사람들의 지혜가 오늘 밤 그대에게도 따뜻한 이불처럼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편히 주무십시오. 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조선시대 소백산맥 깊은 골짜기에 자리한 눈보라가 잦은 어느 외딴 마을에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곳에는 이선화라 불리는 한 며느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몰락한 의원의 딸로 지금은 이 마을에서 가장 부유하지만 인색하기로 소문난 박 부잣집의 둘째 며느리였습니다. 세상 모든 색이 하얀 눈 밑에 잠겨버린 듯한 한겨울의 아침이었습니다. 선화는 얼음장이 뜬 가을께 쪼그려 앉아 방망이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린 물에 담근 손등은 금세 자줏빛으로 변해 감각조차 무뎌졌지만 그녀는 묵묵히 얼어붙은 빨랫감을 두들겼습니다. 탕탕탕. 눈 덮인 상울짜기에 울리는 방망이 소리는 마치 그녀 자신의 얼어붙은 하늘 두드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빛바랜 잿빛 치마 저고리 위로 그녀의 입김이 하얗게 부서졌습니다. 해가 중천에 뜨기도 전에 빨래를 마친 선화가 무거운 광주리를 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가 돌아온 곳은 따뜻한 아랫목이 있는 방이 아니었습니다. 소술대문이 위풍당당한 기와집이었으나 그 안의 공기는 가을가의 얼음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이 집안의 불운의 여인이었습니다. 선화가 시집온 그 해부터 남편이 원인 모를 병으로 자리에 눕게 되었고 집안의 크고 작은 우환이 모두 그녀의 탓으로 돌려졌습니다. 선화는 찬 기운이 감도는 텅 빈 부엌으로 들어가 서둘러 불을 지폈습니다. 매캐한 아궁이 연기가 그녀의 눈을 따갑게 했지만 그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저녁상이 차려지고 안방에서는 식구들의 두렁거리는 소리와 남편의 밭은 기침 소리가 섞여 나왔습니다. 선화는 모두가 물러간 뒤에야 부엌 바닥에 쪼그려 앉아 식구들이 남긴 묽은 된장국에 찬밥을 말았습니다. 흙냄새와 연기 냄새가 뒤섞인 그 밥은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방에서 남편의 기침 소리가 유난히 격렬하게 터져 나왔습니다. 꺽꺽거리며 숨이 넘어갈 듯한 소리에 선화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비록 자신을 불운이라 여기는 시댁 식구들이었지만 앓고 있는 남편에 대한 연민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의원이셨던 아버지를 어깨너머로 배운 지식을 떠올리며 몰래 말려두었던 약초와 곡식을 갈아 약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김이 오르는 죽그릇을 조심스럽게 들고 선화가 안방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시어머니인 박씨 부인이 날카로운 눈으로 그녀를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네가 감히 어디를 들어오느냐.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방 안의 공기마저 얼릴 듯 차가웠습니다. 선화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서방님 기침소리가 너무 위중하여 아버님께 배운 대로 약죽을 조금. 선화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거칠게 손을 휘둘러 죽그릇을 쳐냈습니다. 쨍그랑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그릇이 깨지고 뜨거운 죽이 방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이 천하의 재앙 덩어리, 내년이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그 더러운 손으로 죽을 끓여 내 아들을 더 잡을 셈이냐. 네가 이 집에 들어온 뒤로 내 아들이 저 꼴이 되고 집안이 이 모양이 되었다. 내년에 그 살, 이 내 아들을 죽이고 있다고. 박씨 부인은 이성을 잃은 듯 소리치며 선화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그녀는 선화를 마당 한복판으로 끌어냈습니다. 차가운 눈송이가 쉴 새 없이 뺨을 때렸습니다. 당장 이 자리에 무릎을 꿇어라. 네가 가져온 이 모든 불운과 재앙에 대해 조상님들께 빌고 또 빌어라. 내 아들이 낳을 때까지, 아니 내년이 이 집에서 나갈 때까지 용서를 빌란 말이다. 선화는 차가운 눈밭 위에 무력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붉게 타오르는 안방의 등불 그림자가 그녀의 등 뒤로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선화가 차가운 눈밭에 무릎을 꿇은 채 밤을 지새운 지 사흘째 되던 날, 박씨 부인은 결국 일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들의 병세가 조금도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그녀는 용하다는 무당을 불러 떠들썩한 구판을 벌였습니다. 징과 꽹과리 소리가 온 마을을 뒤흔들고
오방색 깃발이 눈보라 속에서 요란하게 펄럭였습니다. 선화는 헛간 구석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불안감에 손을 떨었습니다. 그녀의 불길한 예감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굿이 절정에 달했을 때 잔뜩 술에 취한 듯한 무당이 칼을 휘두르며 선화가 숨어있는 헛간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무당은 선화를 끌어내어 마당 한가운데 세우고는 박씨 부인이 미리 찔러준 돈주머니가 무색하지 않게 신들린 듯 외쳐댔습니다. 찾았다. 이 집안의 재앙을 이 여인이로다. 이 여인의 몸에 붙은 차가운 음기, 인치가 아들의 양기를 갉아먹고 있노라. 이 여인을 내보내지 않으면 아들은 열흘을 넘기지 못할 것이며 집안의 재산은 풍비박산 날 것이다. 그 말은 박씨 부인이 기다렸던 마지막 명분이었습니다. 아들의 병환보다 가문의 체면과 재산이 더 중요했던 그녀는 무당의 말을 하늘의 계시처럼 받들었습니다. 여봐라, 당장 전연을 대문 밖으로 끌어내어 내쫓아라. 전연이 싼 보따리 하나도 남기지 말고 던져버려라. 선화는 변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울부짖으며 매달렸지만 머슴들의 거친 손에 의해 질질 끌려 나왔습니다. 그녀가 유일하게 챙길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유품인 낡은 의서, 이슈 한 권이 담긴 작은 보따리뿐이었습니다. 쾅 굳게 닫인 소슬대문은 야속하게도 그녀의 마지막 희망마저 끊어버렸습니다. 변수산 무당의 모함과 축출 그날 밤 하필이면 겨울 들어 가장 혹독한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천 애니엔 역경의 상징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선화는 방향 감각조차 잃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바람이 그녀의 얇은 저고리를 파고들었고 발은 이미 감각을 잃어 나무 토막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이대로 죽는구나 싶었습니다. 눈물조차 얼어붙는 추위 속에서 그녀의 의식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선화는 더 이상 걸을 수 없게 되었을 때 마을 어귀에 무너진 돌담에 몸을 기댔습니다. 쏟아지는 눈송이가 금세 그녀의 몸을 하얗게 덮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며 눈을 감으려던 찰나였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몸 위로 거친 집단을 덮어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희미하게 눈을 뜨자 냄새나고 남루한 지프로 엮은 도롱이를 걸친 한 거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시장 바닥에서 가끔 선화가 남은 밥을 주었던 무게, 우자에 알아불리는 미친 거지였습니다. 무게는 아무 말 없이 얼어붙은 선화를 둘러 업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남루한 집 도롱기에서는 썩은 냄새가 아니라 희미한 모 냄새와 마른 풀 향기가 났습니다. 선화는 그 기묘한 온기에 기대어 까무룩 정신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선화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는 더 이상 눈보라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늑대가 우는 듯한 바람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녀가 누운 곳은 놀랍게도 따뜻하고 아늑했습니다. 그곳은 강가 절벽 밑에 겨우 몸을 숨길 수 있게 파놓은 작은 움막이었습니다. 흙벽으로 둘러싸인 공간은 한 사람이 겨우 누울 수 있을 정도였지만 작은 화토불이 피워져 있어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무게가 깨진 뚝배기에 무언가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그가 내민 것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감자죽이었습니다. 미각 따뜻하고 달콤한 감자죽 선화는 허겁지겁 죽을 받아 마셨습니다. 속이 따뜻해지자 비로소 얼었던 눈물이 녹아내렸습니다. 선화가 흐느끼자 무게가 화토불을 뒤적이며 무심한 듯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시장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지르던 미친 거지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낮고 차분하며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현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들은 부인을 버렸지만 하늘과 땅은 부인을 버리지 않았소. 그들의 비단 이불보다 이 집더미가 더 따뜻하고 그들의 기름진 음식보다 이 감자죽이 더 정직하지요. 그러니 여기서 기운을 차리시오. 사람의 진심은 추운 겨울에야 비로소 드러나는 법이니. 그날부터 선화와 무게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선화는 움막을 정리하고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무게는 어디선가 마른 장작과 적은 양이나마 곡식을 구해왔습니다. 그들은 가진 것이 없었지만 서로를 불운의 여인이나 미친 거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선화는 처음으로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혹독한 겨울은 계속되었지만 움막 안의 작은 화톳불은 꺼질 줄 몰랐고 그 불빛 아래 두 사람의 상처 입은 영혼은 조용히 서로를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움막에서의 생활은 혹독했지만 두 사람은 서로에게 기대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선화는 절벽의 흙벽을 더 깊이 파내어 바람을 막았고 무게는 눈 속을 뒤져 마른 나뭇가지와 짐승의 덫에 걸린 마른 고기라도 구해왔습니다. 시간은 흘러 겨울은 가장 깊은 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길고 참혹했습니다. 눈은 그칠 줄 몰랐고 마을에는 굶주림과 함께 끔찍한 역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겨울 재앙이라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기침으로 시작했지만 이내 펄펄 끓는 열과 함께 숨이 가빠지며 하나둘씩 쓰러져 갔습니다. 특히 굶주림에 지쳐있던 가난한 백성들과 아이들의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마을 곳곳의 초갓집에서 밤낮으로 곡소리가 새어나왔지만 굳게 닫힌 박 부잣집의 대문처럼 인심은 얼어붙은 땅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선화와 무게가 있는 강가 움막에도 그 재앙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늘 바위처럼 굳건해 보였던 무게가 먼저 쓰러졌습니다. 그는 며칠간 험한 눈길을 헤매며 땔감을 구해온 뒤 그날 밤부터 불덩이 같은 열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평소에 총명하고 현명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알아들을 수 없는 헛소리를 중얼거리며 끙끙 앓았습니다. 선화는 겁에 질렸습니다. 이 혹독한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사람으로 대해준 은인이었습니다. 그를 잃는다는 것은 다시 한번 세상에 홀로 버려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선화는 정신을 차리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집에서 쫓겨날 때 유일하게 챙겨 나왔던 작은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손때 묻혀가며 읽으시던 낡은 의서 이슈 한 권이 들어있었습니다. 선화는 희미한 화톳불 빛에 의지해 책장을 넘겼습니다. 이 극에 달하면 양양이, 이 쇠하고 한 이 뼈에 스미면 열네. 이 안에서 일어난다. 아버지의 가르침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변수 뒤 내면의 품성, 이것은 단순한 감기가 아니었습니다. 혹한과 굶주림으로 몸의 근본이 무너진 호로증, 액슈라우증이었습니다. 약방은 문을 닫았고 의원은 부잣집에만 불려다녔습니다. 선화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는 세상 모든 풀 한 포기에도 저마다의 쓰임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녀는 무게의 몸에 집 도롱이를 단단히 덮어주고는 아버지가 쓰시던 작은 약초 괭이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은 여전히 살을 내는 듯한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선화는 산비탈을 기어 올랐습니다. 그녀의 눈은 매섭게 눈밭을 훑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눈을 손으로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얼어붙은 흙 속에서 가느다란 뿌리, 몇 개 황기와 바위 틈에 말라붙은 작은 잎 도라지를 찾아냈습니다. 그녀는 그것들을 소중하게 품에 안고 움막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한 줌의 쌀과 구해온 약초뿌리, 그리고 몰래 모아두었던 마른 생강 조각을 넣고 뚝배기에 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움막 안은 이내 쌀이 익는 구수한 냄새와 약초의 쌉싸름한 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후각 약선죽의 향기 선화는 땀을 뻘뻘 흘리며 앓고 있는 무게의 입술을 물수건으로 적셔주고 정성껏 끓인 죽을 조금씩 떠먹였습니다. 그렇게 꼬박 하룻밤을 간호하자 다음날 새벽녘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무게의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더니 거칠던 숨소리가 점차 고르게 바뀌었습니다. 이윽고 그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무게의 눈은 예전의 그 미친 거지 혹은
쇠약한 병자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연못처럼 맑고 총명한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간호하다 지쳐 잠든 선화와 텅 빈 쌀자루, 그리고 뚝배기 바닥에 남은 죽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남은 죽을 한 숟가락 떠서 맛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탄식과 함께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은 죽이 아니오. 이것은 생명 혁명 그 자체로군. 사람을 살리는 의술이 음식에 깃들어 있어. 그 순간 무게는 자신의 광기를 거두었습니다. 그는 10년 전 궁중의 모함에 휘말려 가족을 잃고 미친 행세를 하며 목숨을 부지해온 몰락한 학자였습니다. 그는 선화의 희생과 재능 앞에서 더 이상 숨을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부인, 그의 목소리는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부인의 이 재능은 이 작은 움막에 가둘 수 있는 것이 아니오. 밖에서는 지금 사람들이 추위와 굶주림, 그리고 역병으로 죽어가고 있어. 어진 마음, 레는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하는 법입니다. 무게의 말에 선화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쫓겨난 불운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사람을 살릴 방법을 아는 의원의 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남은 약초 뿌리를 모두 모으고 무게가 수년간 숨겨두었던 비상금 그가 미친 행세를 하며 모은 돈을 털어 시장에서 가장 큰 가마솥 하나와 곡식을 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두 사람은 눈발이 흩날리는 장터 한복판에 가마솥을 걸었습니다. 청각장터의 소란스러운 장터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아픈 아이를 업고 약을 구하는 부모의 울음소리, 곡식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벌어지는 싸움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그 한복판에 미친 거지 무게와 쫓겨난 며느리 선화가 거대한 솥을 걸고 불을 지피자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조롱과 경멸의 눈빛이었습니다. 저 미친 영감이 재앙 붙은 계집이랑 뭘 하려는 수작이야. 쯧쯧쯧, 저 죽을 먹으면 병이 아니라 재앙이 옮겠다. 아무도 그들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멀찍이서 수군거리며 그들을 피했습니다. 선화는 잠시 두려웠지만 곁에선 무게의 꿋꿋한 모습을 보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불을 지피고 약초를 다렸습니다. 솥에서는 곧 구수하면서도 쌉싸름한 약죽의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후각 추위를 뚫고 퍼지는 죽 냄새. 그 향기는 이상하게도 사람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씩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여인이 아이를 업고 비틀거리며 솥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그녀가 업은 아이는 이미 숨이 넘어가는 듯 미약한 숨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과부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듯 절박한 눈으로 선화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이 아이에게 죽 한 술만 주시오. 이대로는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 계집이 재앙이라도 줬소. 내 아이만 살릴 수 있다면. 선화는 말없이 깨끗한 그릇에 죽을 퍼서 식힌 뒤 아이의 입에 조심스럽게 흘려 넣었습니다. 장터의 모든 소리가 순간 멎었습니다. 청각 정적 사람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잠시 후 축 늘어져 있던 아이가 거친 기침을 몇 번 토해내더니 닫혀 있던 눈을 희미하게 떴습니다. 그리고는 어미 하고 작은 목소리로 어미를 불렀습니다. 아이의 이마를 짚어본 과부의 얼굴이 경악과 기쁨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열이 내렸습니다, 아가. 내 아가.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너도나도 그릇을 들고 솥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나도 한 그릇 주시오. 내 아이도. 선화는 쉼없이 죽을 펐고 무게는 질서를 잡으며 사람들에게 죽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날부터 며칠간 선화의 약죽은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역병은 기세가 꺾였고 마을에는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선화를
불운의 여인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베푸는 생명의 죽 앞에 고개를 숙이며 그녀를 죽보살, 조우푸사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죽보살에 대한 소문은 겨울의 매서운 바람보다 더 빨리 퍼져나갔습니다. 굶주리고 병든 이들을 살리는 성녀, 셩두가 나타났다는 이야기는 얼어붙은 민심을 녹이며 산을 넘고 고을을 지났습니다. 이 기이한 소문은 마침내 고을 사또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역병으로 골머리를 앓던 사또는 당장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포졸들을 이끌고 강가 움막 근처에 장터로 향했습니다. 사또가 도착했을 때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수백 명의 백성이 질서전견하게 줄을 서서 한 여인에게 죽을 받고 있었고 그 곁에는 남루하지만 형형한 눈빛을 한 거지가 땔감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사또는 그 거지에게 다가가 유심히 얼굴을 살폈습니다. 그리고는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 자네는 10년 전 역모에 휘말려 사라진 지편전 학사 무게 우지의 대감이 아니시오. 무게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이 나를 버렸으나 나는 세상을 버리지 못했소이다. 지금은 그저 땔감을 줍는 늙은이에 불과하니 부디 저 백성들을 살리는 보살의 일을 방해하지 마시오. 사또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는 즉시 땅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대감을 몰라 배웠습니다. 대감의 누명은 몇 해 전 이미 풀렸으나 찾을 길이 막막했습니다. 어서 관하로 가시지요. 하지만 무게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의 복권, 후퇴는 중요치 않소. 지금 중요한 것은 저 여인의 어진 마음이오. 사또는 선화의 헌신적인 모습과 무게대감의 사연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는 즉시 관아의 창고를 열어 곡식과 약재를 내어주고 선화의 구휼 활동을 적극적으로 돕도록 명했습니다. 죽보살의 명성은 이제 관아의 인정을 받아온 고을에 공식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바로 그 시각 굳게 닫힌 박 부잣집의 기와 저태가는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선화가 쫓겨난 후 남편의 병세는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었습니다. 용하다는 의원들을 모두 불렀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고개만 저을 뿐이었습니다. 값비싼 산삼과 녹용을 아무리 다려 먹여도 아들의 숨소리는 점점 미약해져 갔습니다. 박씨 부인은 절망에 빠져 방바닥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하인이 황급히 야에 뛰어 들어와 아뢰었습니다. 마님, 지금 온 고을에 죽보살이라 불리는 이가 나타났는데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낸다고 합니다. 관에서도 인정한 용한 의원이라고 합니다. 박씨 부인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뭐라고? 당장 그 보살이라는 자를 모셔오너라. 내 전 재산을 줄 테니 내 아들만 살려달라고 해라. 하인은 그러나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고 땀만 뻘뻘 흘렸습니다. 하오나, 마님, 그게 그 죽보살이라는 이가. 박씨 부인은 답답함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물쭈물하지 말고 어서 말하거라. 그자가 누구인데? 하인은 마침내 땅바닥에 엎드리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죽보살이라는 분이 바로 마님께서 내쫓으신 작은 며느님 이선화 A씨라고 하옵니다. 박씨 부인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귓가에서 진기 울리는 듯 했습니다. 자신이 재앙덩어리라며 눈보라 속으로 내쫓았던 그 며느리가 이제는 모두를 살리는 보살이 되어 돌아왔다는 말입니까? 이보다 더한 운명의 장난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 저질렀던 일이 도리어 아들을 살릴 유일한 희망을 제 발로 차버린 꼴이었습니다. 가문의 체면, 티미한 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잠시 이성을 잃고 비명을 질렀지만 이내 아들의 꺼져가는 숨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체면도 명예도 자존심도 지금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며칠 밤낮을 울어 헝클어진 머리 그대로 가장 값비싼 비단옷 위에 하얀 소복, 수프를 겹쳐 입었습니다.
그리고는 하인들의 만류도 뿌리치고 비틀거리며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강가 장터로 향했습니다. 장터는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 위세 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인파를 헤치며 선화가 있는 솥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우러러보는 가운데 선화는 땀을 흘리며 묵묵히 죽을 쫓고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선화의 발 앞에 무너지듯 엎드렸습니다. 보살, 아니 아가,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제발 돌아와 내 아들 좀 살려다오. 선화는 말없이 죽을 젓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장터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멎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조선 최고의 부잣집 마님이 쫓겨난 며느리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기막힌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선화의 눈에는 원망도 기쁨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깊은 연민의 눈으로 시어머니를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곁에 서 있던 이제는 깨끗한 학자의 도포를 입은 무게 우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무게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시지요 부인, 의원 이유아는 환자를 가리지 않는 법입니다. 부인의 인렌은 시작한 곳에서 매듭 지어줘야 합니다. 선화는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불운이라 불렀던 그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걸음은 쫓겨났던 죄인의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선화가 박부잣집 대문으로 향하는 길, 온 마을 사람들이 길 양옆으로 도열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수군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과 가족의 생명을 구해준 보살을 향해 진심을 다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각 고개 숙인 백성들 선화는 무게와 나란히 그 길을 걸었습니다. 쾅 하고 닫혔던 그 육중한 소슬대문이 이번에는 그녀를 맞이하기 위해 활짝 열렸습니다. 상징 영광의 귀환.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차갑고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인들은 모두 고개를 숙인 채 감히 선화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선화는 곧장 남편이 누워있는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몇 달 만에 마주한 남편은 산송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아 미약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선화는 그의 곁에 조용히 앉아 맥을 짚었습니다. 이미 병세가 너무 깊어 하늘의 뜻을 돌리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선화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를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마지막 가는 길이라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지식과 정성을 쏟아 마지막 약죽을 끓였습니다. 따뜻하고 향긋한 기운이 집안에 퍼지자 비로소 이 저택을 짓누르던 음산한 기운이 걷히는 듯했습니다. 선화는 조심스럽게 남편의 입술에 죽을 흘려 넣었습니다. 기적처럼 남편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흐릿했던 눈동자에 잠시 총기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을 내려다보는 선화와 그 뒤에 서서 자신을 경멸하듯 바라보는 어머니, 박씨 부인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선화, 부인, 당신이었구려. 내가 어리석었소.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분명했습니다. 남편은 마지막 힘을 쥐어짰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님께서 틀리셨습니다. 복부을 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선화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의 모든 사사로운 재산 시차열 아내 이선화에게 맡기겠소. 부디 나를 용서하쇼. 그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처음으로 편안한 표정을 지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박씨 부인은 아들의 죽음보다 재산이라는 말에 더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아니 된다. 이놈아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지만 아들은 이미 답이 없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아들도 잃고 그토록 지키려 했던 며느리의 재산마저 잃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울음이 아니라 탐욕과 오만이 무너지는 절규였습니다. 그녀는 결국 그 크고 화려하지만 텅 빈 기와집에 홀로 남아 평생을 고독과 후회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선화는 남편의 장례를 정성껏 치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단 하루도 그 집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물려준 재산을 모두 정리하여 무게와 함께 그 집을 떠났습니다. 마침내 혹독했던 겨울이 끝나고 소백산 골짜기에 따뜻한 봄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천애니엔 희망의 상징 얼었던 강이 녹고 땅에서는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선화는 그 재산으로 마을 어귀 가장 햇살이 잘 드는 곳에 새로운 집을 지었습니다. 상징 새로운 시작, 그것은 위압적인 기와집이 아니었습니다. 한쪽은 병든 이를 돌보는 의원 이유안이었고 다른 한쪽은 굶주린 이들에게 죽을 나눠주는 따뜻한 부엌이었습니다. 무게는 그곳에서 아이들을 모아 글을 가르쳤고 선화는 약초를 캐고 죽을 끓였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를 박부잣집 며느리라고도 죽보살이라고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그녀를 선화 의원님이라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그녀가 찾은 진정한 영광은 쫓겨났던 집으로 금이 환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겨울의 눈보라 속에서도 꺼뜨리지 않았던 따뜻한 마음으로 모두가 함께 기댈 수 있는 새로운 봄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자,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밤이 아주 깊었군요. 밖의 눈도 이제 그친 듯합니다. 진정한 복이란 재물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라는 옛사람들의 지혜가 오늘 밤 그대에게도 따뜻한 이불처럼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편히 주무십시오.